아버지, 정말 바보 같으셨어요. 어머니가 막 돌아가셨는데 그 낡은 플라스틱 상자는 뭐하러 그렇게 애지중지하셨어요? 전부 쓸모없는 쓰레기잖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한자 한자 내뱉듯 날카로웠고 아직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재단을 경멸하듯 쏘아보았다. 며느리는 입술을 비죽이며 차갑게 덧붙였다. 맞아요, 아버님. 다 해진 가죽 지갑, 흠집투성이 은퇴 안경. 이런 걸 대체 뭐하러 간직하세요? 사람들은 아버님을 그저 모범적인 김 부장님으로나 기억하겠죠. 하지만 저희에게 아버님은 그저 규율에 집착하던 노인일 뿐 가치 있는 건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에 못이 박히는 기분이었다. 지난 30년간 나는 한치의 어긋남 없는 정직함과 1분 1초도 틀리지 않는 습관 속에 내 인생을 전부 바쳤다. 그런데 자식들 앞에서 그 모든 것은 결국 공허한 비웃음과 혹독한 비난으로 돌아왔을 뿐이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반박하려 했. 하지만 내 시선은 문득 회색 상자 안에 놓인 낯선 열쇠에 멎었다. 길고 머리가 둥글며 달아서 반질거리는 열쇠. 차갑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1초라도 걸리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노부부인 우리들의 장례식은 그리 붐비지 않았지만 마포의 작은 교회를 가득 채울 만큼의 사람은 왔다. 영호의 옛 직장 동료들, 찻집의 바둑 친구 몇 분, 그리고 교회의 장로님들이었다. 그들은 다가와 고개를 끄덕이고 한숨을 내쉰 뒤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김 부장님, 참 정이 많은 분이셨지. 1분 1초도 어긋남이 없는 정직한 분이셨어.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돌덩이 하나가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그와 함께한 30년 동안 수백 번은 들었던 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었다. 나의 영혼은 의식과 시계, 그리고 정해진 궤도를 절대 벗어나지 않는 습관의 남자였다. 장례식이 끝나자 20년 넘게 남편과 함께 일한 비서가 다가와 내게 회색 플라스틱 상자 하나를 건넸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조롭고 약간 떨렸지만 그 속에서도 정확함이 묻어났다. 사모님, 김 부장님의 개인 물품 전부입니다. 나는 두 손으로 상자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낡은 가죽 지갑, 은퇴 돋보기 안경, 빽빽하지만 반듯한 글씨로 채워진 작은 수첩 같은 익숙한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놀라울 것은 없었다. 나는 그 남자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맨 아래 열쇠 꾸러미 하나가 놓여 있었다. 마포 아파트 열쇠, 회사 사무실 열쇠, 아파트 창고 열쇠도 알아볼 수 있었다. 딱 하나, 다른 것이 있었다. 유독 길고 머리가 둥글며 열쇠날 부분이 닳아 반질반질해진 낡은 열쇠. 라벨도 고리도 없었다. 그것은 마치 비밀을 품은 듯 차갑고 묵직하게 그곳에 놓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비서를 쳐다보았다. 이건 무슨 열쇠예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부장님께서 늘 직접 챙기시던 물건이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모님.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포대교를 지나는 전철 소리가 차창에 부딪히는 가랑비 소리와 뒤섞였다. 재킷 주머니 속 그 열쇠의 존재가 선명하게 느껴졌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마치 무언가를 일깨우려는 듯 갈비뼈를 가볍게 건드렸다. 그는 벽에 걸린 달력으로 사는 사람이었다. 월요일은 된장찌개, 화요일은 김치찌개, 목요일은 생선구이. 주말에는 언제나 밀리미터 단위까지 칼같이 주름을 잡은 푸른색 줄무늬 셔츠를 입었다. 매일 아침 경제, 사회, 스포츠 순서로 신문을 읽었다. 큰아들이 분가했을 때도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아들에게 전화하는 일정을 달력에 붙여두었다.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의 삶 모든 것은 마치 회계 장부 같았다. 줄과 칸이 반듯하고 숫자 하나 틀리지 않는, 심지어 낚시 여행조차도 그랬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이면 그는 낡은 더플백을 들고 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평창에 가서 머리 좀 식히고 올게. 거긴 전파도 잘 안 터지니까 미숙 씨는 집에서 푹 쉬고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말하면 나 역시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날만큼은 법의학 드라마가 저게 말이 되라는 그의 잔소리 없이 KBS에서 범죄 드라마를 볼 수 있었다. 저녁으로 팥빙수를 먹고 거실에 이불을 펼쳐놓고 남은 천조각들로 퀼트를 만들 수도 있었다. 그런 빈틈이 때로는 결혼 생활에 숨통을 트여주는 기분마저 들게 했다. 나는 시계처럼 엄격하게 사는 남자는 거짓말을 할 여지가 없을 거라고 믿었다. 너무나 굳게 믿은 나머지 이런 간단한 질문조차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없었다. 정말로 낚시를 하러 가는 거라면 왜 남편의 주머니에 낯선 열쇠가 들어있었을까? 그날 밤 나는 식탁 위에 유품 상자를 올려두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운 회색 플라스틱 표면에 반사되었다. 그 옆에는 1980년 제주도에서 찍은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다. 높게 틀어 올린 내 머리, 양복 옷깃에 백합을 꽂은 그 사람. 우리는 마치 미래와 서약이라도 하듯 순진한 미소로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상자를 열었다. 익숙한 물건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증언하는 증인처럼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마지막은 열쇠 꾸러미였다. 내가 그것을 들어 올리자 열쇠들이 서로 부딪히며 잘그락거렸다. 사람들은 열쇠는 문을 열고 문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고들 한다. 행복으로 열리는 문도 있고 심연으로 이어지는 문도 있다. 나는 그 길고 머리가 둥글고 달아빠진 열쇠가 무엇을 열게 될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어떤 문은 한 번 열리면 다시는 닫을 수 없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오랫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벽시계가 똑딱거리며 다가올 비밀의 시간을 재는 듯했다. 나는 열쇠 꾸러미를 손바닥에 꼭 쥐고 눈을 감았다. 아침에 장례식장 소음이 생생하게 들려왔다. 정이 많고 모범적이며 1분 1초도 어긋남이 없던 칭찬들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번에는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속에서 막연한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익숙했던 이 아파트에 스며드는 냉기처럼 무언가 달라질 것을 예고하며 퍼져나갔다. 어쩌면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것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저 쓸모없는 열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쩌면 영호가 수년간 숨겨온 문을 여는 열쇠일지도 모른다.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 열쇠를 받은 순간부터 내가 믿어왔던 안전함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다음 날 나는 냉장고에 붙어있던 달력을 떼어냈다. 그가 붉은 펜으로 표시해둔 토요일, 평창행이라는 글씨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나는 그 위를 손으로 쓸어본 뒤 반듯하게 접어 서랍 속에 넣었다. 서랍이 닫히며 나무가 긁히는 소리가 나지막하게 울렸다. 그 소리에 문득 문이 닫히는 소리가 겹쳐졌다. 한번 열린 문은 다시는 닫을 수 없는 법이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머지않아 저 열쇠가 자신의 자물쇠를 찾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 집 냉장고에는 큼지막한 달력이 하나 붙어 있었다. 지역은행 로고가 인쇄된 종이가 누렇게 바랜 달력. 매달 나는 셋째 주 토요일 칸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그 습관은 영호 씨가 시작해서 어느새 온 가족의 의식이 되어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가정생활도 회계장부 같은 거야. 계획이 명확해야 한 칸도 틀리지 않지. 과연 그의 삶은 벽시계 소리처럼 규칙적이었다. 월요일은 된장찌개, 화요일은 김치찌개, 목요일은 생선구이, 일요일에는 교회 예배를 마치고 온 가족이
동네 모퉁이 냉면집에 갔다. 옷차림도 요일별로 정해져 있었다. 월요일은 흰 셔츠, 화요일은 줄무늬, 수요일은 파란색 셔츠. 신문을 읽는 순서도 어긋나는 법이 없었다. 경제면을 먼저, 그 다음 사회면, 마지막이 스포츠면이었다. 마치 삶의 모든 행동이 거대한 원장에 정해진 자리에 기록되는 것 같았다. 그러니 장례식에 온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이 김 부장님은 시계보다 더 정확한 분이셨지라고 말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매달 셋째 주가 되면 영호 씨는 낡은 더플백을 챙겼다. 패딩 점퍼, 장갑, 야구 모자, 낚시 미끼통. 그는 마치 전장으로 떠나는 군인처럼 하나하나 물품을 점검했다. 그러고는 현관을 나서며 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는 것을 잊지 않았다. 평창에 다녀올게. 거긴 전파도 잘 안 터지니까 미숙 씨는 걱정하지 말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웃었다. 솔직히 말해 불만은 없었다. 그가 낚시를 가는 날은 온전히 나 혼자만의 시간이었다. 나는 어느 법의학자가 저렇게 대충 이래? 라는 그의 잔소리 없이 영국 범죄 드라마를 볼 수 있었다. 저녁에 찬 거 먹으면 무릎 시려 라는 핀잔 없이 저녁으로 팥빙수를 먹을 수도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에 이불을 펼쳐놓고 자투리 천을 늘어놓고 퀼트를 만들어도 잔소리할 사람이 없었다. 그런 날이면 집은 조용했지만 쓸쓸하지는 않았다. 나는 마치 독신이었고 수많은 선택지가 있던 20살로 돌아간 듯 그 고요함을 즐겼다. 그 빈 시간이 그렇게나 편리한 위장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8년 동안 매달 그랬다. 냉장고의 달력은 거울과도 같았다. 동그라미가 쳐진 날이면 어김없이 영호 씨는 집에서 사라졌다.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누구와 가는지, 어디서 낚시를 하는지, 정말 낚시를 하는 게 맞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붉은 줄을 하나 더 긋고는 삶의 모든 것이 여전히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할 뿐이었다. 언젠가 누군가 내게 물었다. 박사모님, 남편분이 매달 그렇게 집을 비우는데 걱정 안 되세요? 나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다. 그이가 없으면 내가 자유롭죠. 뭐가 걱정이에요. 그때 나는 자유를 누릴 줄 아는 현명한 아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바로 그 안일함이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일들을 위한 완벽한 공간을 만들어준 셈이었다. 한 번은 그가 평소보다 늦게 돌아온 날이 기억난다. 그날 밤 나는 미역국과 마른 생선 몇 조각으로 간단한 저녁상을 차려두고 있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낚시꾼도 지각을 다 하네요. 그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차가 막혔을 뿐이야. 나는 더 묻지 않고 곧이곧대로 믿었다. 겉보기에는 확실해 보이지만 실은 얇은 종이 위에 붉은 잉크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비서가 건네준 열쇠 꾸러미를 손에 쥐고 있자니 문득 그 달력이 떠올랐다. 붉은 동그라미 하나하나, 여행 한 번 한 번, 그리고 혼자만의 여유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매 순간. 그 모든 것이 합쳐져 8년이라는 시간이 되었고 시계바늘처럼 정확했던 96번의 왕복이 되었다. 나는 그 규칙성 속에서 안전함을 느꼈다. 심지어 내 남편이 그토록 규율 있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 완벽하게 규칙적인 일정이 역설적으로 무엇이든 감출 수 있는 완벽한 공백을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에 이 아파트도 이 부엌도 달력이 붙은 냉장고도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영호 씨가 눈을 감고 나서야 나는 깨달았다. 어쩌면 지난 8년간 나는 그저 새빨간 빈칸들만 바라보고 있었을 뿐 그 너머의 어둠은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나는 식탁에 앉아 그의 작은 수첩을 펼쳤다. 페이지마다 회의 일정, 업무 메모, 거래처 전화번호 같은 반듯한 글씨가 빽빽했다. 한 줄 한 줄이 숨결처럼 고르고 강직했다.
나는 마지막 달의 페이지를 넘겼다. 페이지 한가운데 익숙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3주차 평창.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 글씨 위에 펜을 대고 그가 늘 하던 것처럼 붉은 동그라미를 그려보려 했다. 동그라미는 그가 그리던 반듯한 모양이 아니라 보기 흉하게 일그러졌다. 나는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다가 불현듯 목이 메어왔다. 내가 축복이라 여겼던 규칙성은 이제 거대한 가림막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가림막 뒤에는 내가 감히 마주보지 못했던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홀로 침대에 누웠다. 벽시계는 여느 때처럼 규칙적으로 똑딱거렸다. 하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자장가처럼 들리지 않았다. 텅 빈 복도를 누군가가 일정한 보폭으로 걸어와 문 앞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발소리처럼 울렸다.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는 길고 머리가 둥글고 달아빠진 그 열쇠의 모습만 떠올랐다. 그것은 회색 상자 안에서. 나는 그 열쇠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직감할 수 있었다. 아주 가까운 언젠가. 그것이 나를 달력 위 붉은 동그라미들을 모두 뒤흔들 만큼 거대한 비밀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지난 8년간 나는 규칙성을 믿으며 평온하게 살았다. 하지만 이제 바로 그 박자 속에서 작은 균열의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나는 두려워. 다음에 영호 씨의 옷을 세탁기에 넣을 때 흙냄새나 산의 햇볕 냄새가 나지 않을까봐, 그 대신 낯선 다른 냄새가 섞여 있을까봐. 스치기만 해도 내가 30년간 의지해온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한 그런 향기가. 월요일. 늘 그렇듯 나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베란다로 나가 세탁을 했다. 영호 씨의 패딩 점퍼와 두툼한 바지에는 아직 새벽 이슬의 축축함이 남아 있었고 바짓단에는 흙탕물이 점점이 묻어 있었다. 나는 패딩 점퍼를 집어들어 세탁기에 넣으려다 문득 동작을 멈췄다. 향기가 피어올랐다. 익숙한 흙냄새나 땀냄새가 아니었다. 바닐라와 라벤더가 섞인 듯한 부드럽고 달콤한 향기. 젊은 엄마들이나 쓸 법한 비싼 섬유 유연제에서나 날 법한 그런 향이었다. 나는 옷을 코에 바싹 가져다 댔다. 향기는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고 너무나 깨끗해서 오히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이 남자와 30년을 살았다. 하루 종일 야외에 있던 사람 특유의 퀴퀴하고 담배 연기가 섞인 냄새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그의 낚시옷에서 이런 냄새가 난 적은 없었다. 나는 손을 떨며 잠시 서 있었다. 세탁을 마친 후에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실금이 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나는 떠보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그의 앞에 미역국 그릇을 놓아주며 애써 웃으며 말했다. 요즘 당신 낚시옷에서 좋은 냄새가 나네요. 비결이라도 있어요? 영호 씨는 김치 한 조각을 집으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대답했다. 아, 진부 쪽에 새로 생긴 낚시 용품점이 있는데 거기서 쓰는 섬유 유연제가 특별하더라고. 물고기들도 좋은 냄새를 좋아한다나 뭐라나. 주인장이 웃으면서 이제 아내들이 남편 흙냄새 때문에 잔소리할 일은 없을 거라고 하던데. 그는 막힘없이 말했고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다. 너무나 그럴듯한 대답이라 의심한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입안이 썼다.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너무 그럴듯해서 오히려 더 믿기 어려워. 그날 오후 나는 낡은 낚시 도구 상자를 정리했다. 원래는 관심도 없었지만 그 이상한 향기를 맡은 날부터 손이 저절로 확인하고 싶어졌다. 나는 그저 낚싯줄 몇 개와 낚싯바늘이나 들어있으리라 생각하며 뚜껑을 열었다. 하지만 맨 아래 칸에는 반듯하게 접힌 영수증 뭉치가 있었다. 인쇄된 글씨가 아직 선명한 새것 같은 종이였다. 나는 한 장씩 뽑아 읽었다. 진부읍 시장, 노란 국화, 큰 다발, 에티오피아 원두 커피, 곱게 분쇄, 고다치즈,
치아바타빵, 레드와인, 메를로, 과일 젤리. 나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다시 한번 읽었다. 이것은 결코 혼자 낚시하는 늙은 남자의 장바구니가 아니었다. 냇가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는 남자는 치즈도 메를로 와인도 필요 없다. 노란국화는 왜 강원도 진부까지 가서 노란국화를 사야 했던 걸까? 나는 영수증을 손에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진부읍이라는 글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지명은 마치 나를 내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로 연결하는 하이픈처럼 느껴졌다. 저녁에 나는 식탁 위에 영수증 몇 장을 올려두었다. 영호 씨가 손을 씻고 나오자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나지막이 말했다. 요즘 냇가에서 꽤 근사하게 식사하나 봐요? 에티오피아 커피에 수입 치즈, 레드와인까지. 집에서보다 더 잘 챙겨 먹네요. 그는 영수증을 쓱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괜찮은 커피를 사 마시곤 해. 그리고 꽃은 오는 길에 어머님 산소에 들러서 놓고 왔어. 당신도 알잖아. 내가 종종 들르는 거.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너무나 완벽한 변명이었다. 장모님 산소에 꽃을 바치는 사위라니 누가 감히 의심하겠는가? 나는 입술을 깨물고 영수증을 곱게 접으며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견고한 벽과도 같았던 나의 믿음에 가늘지만 깊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상자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길고 머리가 둥글고 달아빠진 열쇠가 손바닥 안에 놓여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아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 장모님 산소에 놓을 꽃, 바닐라 라벤더 향기, 커피와 와인 영수증. 이 조각들은 아직 서로 들어맞지 않았지만 나는 이것들이 어떤 그림의 일부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그림 어딘가에 이 열쇠가 딱 들어맞는 자물쇠가 있을 것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을 열고 달력을 꺼냈다. 8년의 규칙적인 세월을 증명하듯 붉은 동그라미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반듯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셋째 주 칸을 손가락으로 건드리다 멈칫했다. 지난 8년간 나는 남편의 습관이 모든 것을 가리는 방패가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그가 정말로 어디에 가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나는 알고 싶어졌다. 진부에 혹은 양평에 분명 무언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나는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벽장을 닫았다. 이번에는 그저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고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갈 것이다. 그의 흔적을 좇을 것이다. 손에 열쇠가 쥐어진 이상 열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문도 있는 법이니까. 장례식이 끝나고 남은 것은 깊은 피로감이었다. 사람들이 인사를 마치고 문을 닫고 나가면 아파트는 다시 정적이 휩싸였고 벽시계 소리만 똑딱거렸다. 하지만 내 귓가에는 조문객들의 입에서 반복되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복 받으셨어요. 김 부장님은 정말 모범적이고 정이 많은 남편이셨으니까요. 한 장로님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마치 성스러운 말씀을 읊듯 단언했다. 세상에 김서방 같은 사위가 드물지. 몇 년 동안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양평에 들러 장모님께 꽃을 올렸으니 참 의리 있는 사람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문이 닫히자 나는 어깨에 힘을 빼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칭찬은 예전에는 자랑스러움이었지만 이제는 가슴속에 거꾸로 박힌 가시처럼 느껴졌다. 어머니께 드릴 꽃이라니? 그랬다. 영호 씨는 진부에서 발견된 꽃 영수증에 대해 설명할 때 그렇게 그럴듯한 변명을 했었다. 하지만 어째서 의리 있는 사위라는 말을 들을수록 이미 드러난 균열을 누군가 두드리는 것처럼 심장이 아려오는 걸까? 나는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다. 서랍 속에서 예전에 그가 양평묘지 관리사무소 전화번호를 적어두었던 작은 메모지를 찾아냈다. 여전히 반듯하고 한 획 한 획 힘이 들어간 글씨체였다. 전화벨이 2번 울렸다. 젊고
발랄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양평공원묘원 관리사무소입니다. 나는 목을 가다듬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실례합니다. 저는 김영호 씨 아내 박미숙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서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이가 저희 어머니 묘에 자주 들러 꽃을 놓곤 했나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정함이 섞인 쾌활한 톤으로 답했다. 아, 네. 박미숙 사모님. 김 부장님은 여기서는 유명하세요.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오셨어요. 언제나 꽃도 2다발씩이나 가져오셨고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2다발이요? 네. 1다발은 사모님 어머님 드리고요. 나머지 1다발은 그녀의 목소리가 순간 말실수라도 한 듯 주춤거렸다. 아, 사모님도 아시겠네요. 연무덤의 아가씨요. 나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수화기를 꽉 쥐었다. 어떤 아가씨요? 네, 사모님 어머님 묘 바로 옆자리예요. 서경이라고 10년 전쯤에 돌아가신 분인데 부장님께서 언제나 그 앞에 한참을 서 계시곤 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모두 그분을 정말 정이 깊은 분이라고 칭찬했어요. 심장이 망치로 맞은 것 같았다. 나는 간신히 평정을 가장하며 물었다. 그이가 그분 가족이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모님. 다만 매달 오셨고 꽃은 언제나 싱싱했어요. 한 번은 무덤 주변을 직접 정리하기도 하셨고요.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정성스러운 분은 드물죠. 그 무심한 한마디가 비수처럼 더 깊이 파고들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하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2다발의 꽃, 2개의 무덤, 2개의 삶. 지난 수년간 나는 영호 씨가 그저 효심 깊은 사위로서 어머니의 묘에 들르는 것이라고만 믿었다. 이제야 알았다. 바로 그 옆에 우리 가족 사이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된 적 없는 다른 여자가 그로부터 똑같이 꾸준한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서경. 나는 말은 입술로 그 이름을 되뇌었다. 낯선 이름이었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으나 나만 몰랐던 것처럼 머릿속에서 무겁게 울렸다. 나는 일어나 아파트 안을 서성였다. 노란 국화가 찍힌 영수증의 이미지가 다시 떠올랐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들어맞았다. 어머니만을 위한 꽃이 아니었다. 서경이라는 그 여자를 위한 꽃이기도 했다. 어머님 산소에 들르잖아 라고 말하던 영호 씨의 태연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말은 언뜻 정이 넘치는 말처럼 들렸지만 이제 보니 그는 교묘하게 진실의 절반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바로 그 이름이었다. 서경. 나는 회색 상자가 놓인 식탁으로 돌아갔다. 그 안에는 열쇠 꾸러미가 여전히 조용히 누워 있었다. 나는 달아빠진 둥근 머리 열쇠를 움켜쥐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막연한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구체적인 이름, 구체적인 무덤으로 이끌기 시작했다. 서경은 누구일까? 내 남편은 어째서 그 무덤에 그토록 집착했던 걸까? 내 안의 세상 전체가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세상이 칭송하던 모범적이고 정 많은 그 남자는 정작 아내인 내가 전혀 발들일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밤이 되자 나는 모든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한강에서 불어온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나지막한 소리를 냈다. 나는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2다발의 꽃과 서경이라는 이름에 대해 생각했다. 어쩌면 모범적인 남편이라는 칭찬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나머지 절반은 내가 직접 찾아내야만 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 이름을 듣게 된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으리라는 것을. 혼자서 이렇게 멀리 운전해 본 적은 없었다. 영호 씨와 함께한 세월 동안 나는 늘 조수석에 앉아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며
가끔 뜬금없이 도착하려면 얼마나 남았어요? 라고 묻곤 했다. 그러면 그는 언제나 몸속에 시계를 달고 사는 사람처럼 규칙적으로 대답했다. 정확히 2시간 17분. 1분도 어긋나지 않아. 그때는 그저 길에 익숙한 남자의 자신감이라고만 생각했다. 오늘 직접 운전대를 잡고 나서야 나는 깨달았다. 산길은 구불구불했고 평창 방향을 가리키는 파란색 이정표가 간간히 나타났다. 집을 나선 지 정확히 2시간 17분이 되자 길은 숲 사이로 뻥 뚫린 공간을 드러냈고 그곳에 오두막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 심장을 누가 꽉 움켜쥐는 것 같았다. 그 오두막은 저녁 식사 후 영호 씨가 들려주던 이야기 속 모습 그대로였다. 푸른 지붕의 현관 앞에 나무 의자 2개가 있고 마른 냇가가 내려다 보이는 곳. 나는 그저 그가 낚시 여행에 운치를 더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모든 디테일이 일치했다. 나는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차를 길가에 세웠다. 살짝 열린 차창으로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다. 몸이 떨렸다. 산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경계선을 넘으려 하고 있다는 예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내 시선이 창턱에 멎었다. 싱싱한 꽃이 담긴 꽃병 하나. 마른 꽃도 조화도 아니었다. 그날 아침에 꽂아둔 것이 분명한 아직 물기를 머금은 흰 백합이었다. 11월의 평창 산속은 이미 얼어붙기 시작했고 시장에서 일부러 싱싱한 꽃을 사서 이곳까지 가져올 사람은 드물었다. 목이 꽉 메어왔다. 나는 운전대를 꽉 쥐고 억지로 심호흡을 했다. 어쩌면 정말 낚시할 때 쉬는 곳으로만 썼을지도 몰라. 꽃은 이 근처 주민이 선물했을 수도 있고 섣불리 의심하지 마. 그렇게 믿고 싶었다. 진심으로 내 안의 한 구석은 여전히 영호 씨가 비밀은 있었을지언정 그저 낚시를 좋아하고 집 꾸미기를 즐기는 늙은이에 불과했다는 신락 같은 희망에 매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안의 다른 한쪽은 비명을 질렀다.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마. 죽은 사람은 떠났고 남은 것은 진실뿐이야. 나는 시동을 끄고 차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핸드백 속 열쇠 꾸러미가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그것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숲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 아래 열쇠들이 반짝였다. 그중 유독 길고 머리가 둥근 다른 것들과는 확연히 다른 열쇠가 있었다. 멀리서 보았던 오두막 문 앞에 자물쇠와 완벽하게 들어맞을 모양이었다. 그렇게 10분을 앉아 있었다. 영원처럼 긴 시간이었다. 1초가 흐를 때마다 영호 씨의 얼굴,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 그리고 사소한 기억들이 떠올랐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던 모습, 아침 식사, 밥그릇 옆에 신문을 놓아두던 모습. 그 모든 기억이 따뜻한 담요처럼 동시에 나를 올가매는 그물처럼 밀려왔다. 내가 이 열쇠를 자물쇠에 꽂으면 모든 것이 바뀔지도 모른다. 내가 이 열쇠를 꽂지 않으면 나는 평생을 모호함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차 밖에서는 산바람이 울부짖었다. 마른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딱딱 소리를 냈다. 창턱의 흰 백합은 무언가 속삭이려는 듯 가볍게 흔들렸다. 이리 와요.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차문을 열었다. 축축하고 푹신한 흙바닥에 발이 닿았다. 오두막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쿵쿵 울렸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집안에 있는 누군가에게까지 들릴까봐 두려웠다. 나는 문 앞에 섰다. 손바닥 안에는 이미 열쇠가 쥐어져 있었고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자물쇠는 녹슨 곳 하나 없이 반짝였다. 누군가 계속 사용해왔다는 증거였다. 열쇠 끝이 자물쇠 구멍에 닿자 차가운 금소금이 나지막하게 울렸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감았다. 영호 씨, 당신은 대체 뭘 숨기고 있었던 건가요? 나는 열쇠를 살짝 돌렸다. 고요한 산속에서 찰칵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문이 살짝 움직였다. 나는 문고리를 잡은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제 가볍게 밀기만 하면 내 남편의 또 다른 평행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리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바로 들어가지 않았다. 문을 살짝 열어둔 채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바람이 어떤 향기를 실어오는지 기다렸다. 낯설지만 달콤하고 부드러운 예전에 그의 패딩 점퍼에서 맡았던 바로 그 향기였다.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다. 나는 알았다. 이 문 너머에서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박미숙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살짝 열린 문 틈으로 산바람이 좁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다. 숲의 냄새가 아닌 따뜻한 온기가 실려 있었다. 나는 문을 조금 더 밀었다. 부드러운 비누향, 은은한 국화향, 그리고 아주 익숙한 섬유 냄새. 지난번 그의 패딩 점퍼에서 맡았던 바로 그 섬유 유연제 향이었다. 안으로 들어섰다. 구두굽 아래로 삐걱거리는 나무바닥 소리가 울렸다. 겨울 햇살이 작은 창문을 비스듬히 통과해 옅은 노란색 커튼 위에 내려앉았다. 내부는 낚시꾼의 오두막이 아니었다. 축축한 장비에서 나는 곰팡내도 엉킨 낚싯줄도 뚜껑 열린 미끼통도 없었다. 대신 반듯하게 다려진 레이스 식탁보, 정갈하게 걸린 따뜻한 색감의 액자, 그리고 낮은 책장에는 어린이용 색칠 공부책 옆에 가지런히 놓인 몇 권의 주부 잡지가 있었다. 현관 바로 옆에는 흰색으로 칠해진 어린이용 흔들의자가 어른용 흔들의자 옆에 놓여 있었다. 작은 의자 위에는 자잘한 꽃무늬 천으로 만든 쿠션이 있었는데 한쪽 끝에는 바느질이 채 끝나지 않은 실밥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손을 대어보니 천은 여전히 부드럽고 새 것 같았다. 창턱에는 밖에서 보았던 노란 국화가 투명한 유리병에 꽂혀 있었고 물은 맑았다. 꽃잎 끝에 매달린 물방울 하나가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다. 누군가 방금 물을 갈아준 것이다. 나는 부엌과 거실 사이 경계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사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숲의 소리와 영호 씨가 걸었을 법한 벽시계 소리뿐이었다. 초침은 그가 내 앞에서 늘 보여주었던 삶처럼 평온하고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옅은 푸른색으로 칠해진 벽에는 사진들이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까지 걸려 있었다. 첫 번째 사진 앞에서 나는 걸음을 멈췄다. 서른 즈음으로 보이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눈빛은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여자가 1살배기쯤 되어 보이는 아기를 안고 있었다. 액자에는 가느다란 글씨체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서경하은 2014년. 귓속에서 마른 폭음이 터지는 것 같았다. 며칠 전 묘지 관리소와의 통화에서 들었던 그 이름. 서경이 이제 진짜 글씨로, 진짜 얼굴로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나는 액자틀에 손을 댔다. 차가웠다. 다음 사진. 서경의 어린 하은의 손을 잡고 숲길을 걷고 있었고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비쳐내리고 있었다. 또 다른 사진. 숫자 6 모양의 초가 꽂힌 작은 생일 케이크 앞에서 여자아이가 두 볼을 부풀리며 촛불을 불고 있었다. 한 사진 속에는 영호 씨가 아이의 등 뒤에 서서 살짝 허리를 숙인 채 아이의 어깨에 가만히 두 손을 얹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짓던 의례적인 미소가 아니었다. 너무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사람처럼 부드럽고 고요한 미소였다. 나는 크림색 거친 천으로 덮인 소파 끝에 걸터앉아 사진이 걸린 벽면을 올려다보았다. 평온한 길 한가운데서 좁은 골목으로 끌려 들어온 기분이었다. 그 골목의 창문 하나하나가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삶의 조각들을 열어 보이고 있었다. 소파 옆 작은 테이블 위에는 잡다한 물건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포장도 뜯지 않은 곰 모양 젤리 1개, 은색 나비 모양, 머리핀, 추운 계절 국화돌복이라는 페이지가 펼쳐진 채 놓인 원예 잡지, 그리고 갈색 가죽 표지의 일기장 1권. 만년필이 표지 한쪽에 끼워져 있었고 말라붙은 펜촉이 반짝였다. 나는 섣불리 일기장을 펼치지 않았다. 부엌 옆 작은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다. 냉장고 문은 아이가 그린 그림들로 가득했다. 숲속의 푸른 지붕집, 현관 앞 2개의 흔들의자,
보조개가 있는 희끗희끗한 머리의 남자, 그리고 그 옆에 양갈래로 머리를 묶은 여자아이. 모든 그림 구석에는 큼지막하고 또박또박한 글씨로 하은이라고 쓰여 있었고 몇몇 그림에는 할아버지라는 글자도 보였다. 한 그림에는 검은색 마커로 큼지막하게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할아버지랑 숲에서 약속했어. 그 아래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냉장고 모서리를 붙잡았다. 가슴속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지만 손바닥은 불타는 듯 뜨거웠다. 테이블로 돌아와 앉아 가죽 표지 일기장을 내 쪽으로 끌어당겼다. 가죽이 손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건조하게 들렸다. 나는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는 영호 씨의 글씨였다. 반듯하고 규칙적인. 6월 8년 전 서경이가 찾아왔다. 입양기관에서 받은 서류를 들고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은이가 외할아버지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나는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할지 몰랐다.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8월 처음으로 하은이를 안아보았다. 아기 비누 냄새가 났다. 나를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미수, 아직 말할 용기가 없어. 미안해. 11월. 매달 세 번째, 셋째 주. 하은이가 온다. 노란 국화를 샀다. 아이 엄마가 국화를 좋아했다고 한다. 오두막 한쪽에 아이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작은 흔들의자, 꽃무늬 쿠션. 3년째. 서경이가 사고로. 세상에 그 줄의 글씨는 떨렸고 잉크는 그가 펜을 세게 눌러 쓴 듯 진했다. 하은이는 진부에 사는 이정의 이모에게 갔다. 나는 정혜 씨에게 약속했다.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오겠다고. 하은이에게는 약속을 지키는 남자가 필요하니까. 다음 페이지에는 초등학교 학예회 티켓이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은이가 나비 역할을 맡았다. 공연 내내 웃었다. 그리고 최근의 기록들은 회계장부의 체크 표시처럼 규칙적이었다. 매 기록은 셋째 주 토요일이었다. 색칠 공부책 가져가기, 국화 꽃병 물 갈아주기, 책 읽기 20분 연습, 밥 먹기 전에는 사탕 주지 말 것. 인데 이슬은 나이스. 아이 엄마에 대해 이야기해주게 하지만 너무 많이 울게 하지는 말 것. 나는 마치 비탈길을 다 내려온 사람처럼 다리는 지쳤지만 멈출 수 없이 읽어내려갔다. 그의 글 한 줄 한 줄이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영호라는 사람의 또 다른 밑바닥으로 끌고 내려갔다. 외도도 뒤늦은 열정도 아니었다. 그는 하나의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서경의 아버지로서, 하은의 외할아버지로서의 책임. 하지만 그 대가로 내게는 침묵을 택했다. 나는 일기장을 덮었다. 침묵이 짙게 내려앉았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레이스 식탁보, 노란 커튼, 작은 흔들의자, 냉장고의 그림들,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사진들. 이 모든 것이 1층과 2층의 증거였다. 그리고 일기장은 3층 진실의 못을 박는 망치였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나는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는 당신에게 상처 주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거야. 당신이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나쁜 부분은 자신이 짊어지고 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한 거야. 다른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당신을 믿지 않았어. 8년 동안이나 숨기는 걸 택했지. 당신이 자유라고 생각하며 혼자 보냈던 그 저녁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는 여기서 외할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야. 나는 눈물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 집에서, 하은이의 집에서 울고 싶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젖히고 나무 천장을 바라보며 짧고 건조한 숨을 몰아쉬었다. 손을 내렸을 때 그것이 보였다. 테이블 위 원예 잡지 밑에 끼워진 크림색 봉투 하나. 작은 모서리만 살짝 드러나 있었다. 봉투의 한 귀퉁이는 반쯤 접혀 있었는데 마치 쓴 사람이 망설이다 그만둔 것 같았다. 봉투 위에는 영호 씨의 글씨로 미숙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바로 손을 대지 않았다. 서경과 하은, 다른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한 이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내 이름을 바라보았다. 나는 손을 뻗어 봉투를 꺼냈다. 종이는 두꺼웠고 가장자리가 살짝 휘어 있었다. 반쯤 접힌 부분에는 잉크가 번진 자국이 있었다. 아마 그가 마음을 바꾸었거나 손이 떨렸을 것이다. 나는 봉투를 뜯지 않은 채 손에 들고 있었다. 밖에서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노란 커튼을 스치고 지나갔다. 냉장고에 붙은 할아버지랑 숲에서 약속했어 라는 그림이 작게 흔들렸다. 나는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심호흡을 했다. 이 편지에는 분명 그가 8년 전에 했어야 할 말들이 담겨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거나 아니면 내가 애써 지키려 했던 마지막 평온마저 산산조각 낼 것이다. 나는 다시 한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창턱에 노란 국화, 큰 의자 옆에 작은 흔들이 의자,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사진들, 검은 고무줄로 묶인 채 닫힌 일기장, 그리고 내 이름이 적힌 편지 봉투. 나는 알았다. 이 편지를 여는 순간 나는 완전히 다른 삶의 강둑으로 건너가게 되리라는 것을, 그곳에서 영호 씨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 눈에 모범적인 남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동시에 다른 이에게 빚을 진 두 개의 어깨를 가진 한 남자로 존재할 것이다. 나는 봉투의 가장자리에 손가락을 댔다. 하지만 나는 멈췄다. 문득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누가 국화꽃병에 물을 갈아주고 있는 거지? 이 방은 버려진 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깨끗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밖에서 아주 작게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 마치 소리의 점 하나가 숲길을 따라 다가오는 것 같았다. 나는 봉투를 뜯지 않은 채 꽉 쥐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실은 영호 씨의 글씨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진실은 이제 곧 문을 열고 들어올 참이었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나는 자리에 앉았다. 편지는 여전히 손바닥 안에서 온기를 품고 있었다. 두꺼운 크림색 종이, 펜을 들기 전 몇 번이고 망설인 흔적처럼 모서리가 살짝 구겨져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편지를 펼쳤다. 영호 씨의 글씨는 익숙했다. 규율과 의식으로 살던 그 사람처럼 반듯하고 단정했다. 하지만 한자 한자, 마침표 하나하나가 흔들리는 손으로 쓴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미수가, 나는 이 사실을 너무 오래 간직했소. 당신과 결혼하기 전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때 만난 사람이 있었소. 그때 나는 어렸고 무책임했지. 그 사람 이름은 서경이었소. 나는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소. 하지만 8년 전 서경이가 나를 찾아왔소. 아이를 하나 데리고 하은이라고 내 피부티였소. 나는 내 젊은 시절이 돌아온 것만 같았지만 감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 아이였소. 나는 당신에게 숨겼소. 당신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두려웠기 때문이오. 당신이 떠날까봐, 우리 가정이 무너질까봐 나는 침묵을 택했고, 이 오두막은 내가 진실을 짊어지는 장소가 되었소. 그러다 서경이에게 사고가 났소. 아이는 진부에 사는 정의 이모에게 갔지. 매달 셋째 주에 당신에게 말했어야 했소. 몇 번이고 마음먹었지. 하지만 당신이 차려주는 밥상을 보고 우리 집의 평온함을 볼 때마다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소. 이 침묵이 당신에게 큰 상처가 되리란 걸 아오. 하지만 미수가, 하은이는 죄 없는 아이요. 내 잘못 때문에 그 아이를 미워하지는 말아주시오. 미안하오. 영호? 나는 편지를 접었다. 고통스러웠다. 지난 8년간. 내게 삶의 절반만을 보여준 남자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해가 되었다. 그 떨리는 글씨는 거짓이 아니었기에. 그는 아이를 사랑했고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죄책감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분노가 치밀었다. 내가 진실을 감당할 힘이 있다고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침묵을 택했고 바로 그 침묵이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그가 더 일찍 말했다면 나는 용서할 수 있었을까?
답을 찾기도 전에 생각의 흐름을 끊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 밖에서 차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 나는 화들짝 놀라 손에 쥔 편지를 움켜쥐었다. 마른 입 위를 걷는 발소리. 낮고 단호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은아, 계단 조심해. 오두막 문이 살짝 열렸다.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 시장과 세상사에 익숙해진 듯 작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매. 바로 이정혜였다. 그녀의 옆에는 양 갈래로 머리를 묶고 분홍색 외투를 걸친 여자아이가 고민형을 품에 안고 있었다. 크고 맑은 눈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줌마는 누구세요? 하은이가 조금의 두려움도 없는 맑은 목소리로 물었다. 공기가 찐득하게 굳어버렸다. 나는 손에 든 편지를 떨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정혜 씨가 재빨리 다가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살며시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녀는 나를 보며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언젠가 이런 날이 오리라고 짐작했다는 듯한 눈치였다. 혹시? 그녀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 눈빛은 내 손에 들린 편지 봉투, 내가 입은 외투, 그리고 내 것이 아닌 이 방 한가운데 뻣뻣하게 서 있는 내 모습까지 모든 것을 샅샅이 훑고 있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하은이를 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반짝이는 눈동자로 대답을 기다리며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줌마, 누구세요? 아이가 더 또렷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단순하고 솔직한 그 질문이 내 심장을 정통으로 찔렀다. 아이는 나를 몰랐다. 미숙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을 것이다. 아이의 세상에는 엄마 서경, 이모 정혜, 그리고 할아버지만이 존재했다. 나 법적인 아내이자 영호 씨와 평생을 함께한 내가 오히려 이방인이었다.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구멍이 바싹 말라붙었다. 정혜 씨가 아이의 어깨를 감싸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하은아, 안에 들어가서 신발 갈아 신어. 이모는 이손님이랑 할 얘기가 좀 있어. 아이는 순순히 고민형을 의자에 내려놓고 안쪽 방으로 달려갔다. 가기 전에 아이는 뒤를 돌아 여전히 호기심 가득한 순진한 눈으로 나를 보더니 고개를 살짝 갸웃거렸다. 할아버지가 그린 그림 속 누구랑 닮았는데.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방문이 닫혔다. 오두막 안에는 나와 정혜 씨 둘만 남았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내 맞은편에 서서 여전히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결국 알게 되셨군요.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편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온몸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실은 더 이상 영호 씨의 글씨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진실은 이제 하은이라는 이름의 살과 뼈를 가지고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나는 나무 식탁에 앉았다. 접어둔 편지는 아직 옷주머니 안에 있었다. 거실 저편에서는 하은이가 엄마 사진 아래에 놓인 유리병에 노란 국화가지를 더 꽂고 있었다. 수백 번은 해본 일인 듯 작지만 다부진 손길이었다. 나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끼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8살짜리 아이가 어른의 부재를 메우기 위해 화병 하나를 돌보는 법을 저절로 터득한 것이다. 부엌에서 정혜 씨가 차를 끓였다. 그녀는 끓는 물주전자를 상위에 내려놓았고 탕 하는 금속 소리가 선명하게 울렸다.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똑바로 나를 쳐다보았다. 돌려 말하는 법 없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박사모님, 김 부장님 영호 씨는 지난 8년간 매달 8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주셨습니다. 일부는 이 오두막을 유지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하은이 학비와 생활비로 썼죠.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으니 그 돈줄도 끊긴 셈입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돌멩이처럼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다. 80만 원 고정적으로 나가기엔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분은 제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정혜 씨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비꼬는 것이 아니라 지독히 현실적인 표정이었다. 알고 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집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침묵을 택하셨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녀는 손으로 오두막 주위를 가볍게 휘저었다. 한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게란데 네모나코레. 나는 부엌을 둘러보았다. 레이스 식탁보, 가지런히 정렬된 양념통, 큰 의자 옆에 놓인 작은 의자. 모든 것이 또 다른 평행가족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었다. 정혜 씨가 찻잔에 차를 따르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하은이는 이 오두막을 마지막 안식처처럼 여깁니다. 아이는 사모님이 누군지 몰라요. 아이에게는 오직 할아버지뿐이었죠.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사모님이 나타나셨으니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나는 찻잔을 꽉 쥐었다. 손바닥이 뜨거웠다. 내 안의 한 구석에서는 자존심이 들끓었다. 나는 법적인 아내이고 영호 씨와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이다. 왜 내가 여기서 구계자처럼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가? 하지만 창밖으로 화병의 리본을 꼼꼼하게 고쳐매는 하은이의 모습을 보자 가슴이 조여들었다. 이곳을 망가뜨릴 생각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쉬어버린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제가 이 침묵의 피해자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정혜 씨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부드러워지는가 싶더니 다시 날카로워졌다. 저는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은 현실이고 이 오두막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은이도 현실이죠. 어떻게 하실지는 사모님의 몫입니다. 우리 사이에 산 안개처럼 짙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잠시 후 하은이가 새로 색칠한 그림을 들고 뛰어들어왔다. 아이는 그것을 내게 내밀며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다. 할머니, 이 오두막 제 거 가져가실 거예요? 예상치 못한 단순하지만 칼날 같은 질문이었다. 나는 몸이 굳었다. 8살짜리 아이가 어른들이 애써 피하던 말을 정면으로 던진 것이다. 나는 허리를 숙여 그 맑은 눈을 들여다보았다. 빈말을 할 수도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나지막이 대답했다. 할아버지와 너에게 속한 것들은 내가 빼앗아가지 않을 거야. 이 그루노. 하은이가 희미하게 미소 짓더니 현관 밖으로 달려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방금 한마디 말을 내뱉었다. 온전한 약속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나와 저 아이, 그리고 이 오두막을 잇는 첫 번째 실이었다. 정혜 씨가 나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밤이 내리고 나는 오두막 거실에 홀로 남았다. 나는 서경, 그리고 하은이와 함께 찍은 영호 씨의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 그의 눈빛이 마치 내게 묻는 것 같았다. 내가 남긴 이 침묵을 당신이 계속 짊어질 용기가 있소?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2개의 이미지가 겹쳐졌다. 남편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믿었던 서울집의 식탁. 그리고 진실이 드러난 이 오두막 현관 앞에 작은 흔들이자. 내일은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 통장을 열어보고 계산을 해야겠지. 그리고 어쩌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후견 문제와 이 오두막을 합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 내가 이 짐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곳에 발을 들인 이상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로 돌아왔다. 마포대교 위로 가랑비가 흩날렸고 한강은 잿빛이었다. 차 트렁크에는 열쇠 꾸러미와 영호 씨의 편지, 그리고 허락을 받고 가져온 하은이의 그림 몇 장이 들어있었. 나는 몇 년 전 우리의 유언장을 작성해 주었던 공덕의 작은 법률사무소 앞에 차를 세웠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한 변호사님은 내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는
무언가를 받아 적더니 체크리스트가 적힌 종이 한 장을 내 쪽으로 밀었. 후견인 신청 서류, 관계 증명서, 사유서, 예상 아동 양육비 내역서, 2주 내 초기 심사, 복지 담당 공무원 가정, 방문 실사, 이웃 탐문, 후견인 건강 상태 확인, 긴급 심리, 가정법원에서 6개월 임시 후견 결정, 6개월 후 영구 후견 심사, 사모님의 연세가. 그는 잠시 말을 고르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법적으로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69이신데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양육하시려면 법원에서는 비상계획에 대해 물을 겁니다. 예금은 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학자금 펀드를 만들 수도 있고요. 돈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하나는 건강이죠. 종합 건강검진 결과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류에 기재할 예비 후견인도 한 명 있어야 하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종이 여백에 적었다. 건강검진, 예비? 이름을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전화가 울렸다. 정혜 씨였다. 숨 가쁜 목소리 사이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섞여 들렸다. 제가 지금 진부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아서 의사가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나는 벌떡 일어났다. 하은이는요? 복도에 앉아 있어요. 울면서. 임시보호시설 가는 걸 무서워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한 변호사님을 보았다.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가보십시오. 가는 길에 긴급 후견인 신청서 양식을 휴대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할 복지센터에 제출하시고 가정법원으로 가십시오. 48시간 안에 승부를 봐야 합니다. 나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할 겨를밖에 없이 뛰쳐나왔다. 진부병원은 작고 크림색 벽은 누렇게 변해 있었다. 아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나를 보자 아이는 벌떡 일어섰다. 속눈썹에는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채 매달려 있었다. 할머니, 이모도 엄마처럼 죽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의사 선생님이 약 주실 거야. 하지만 이모가 병원에 오래 있으면 나는 어디로 가요? 아이의 목소리가 현악기 줄처럼 떨렸다. 낯선 곳으로 보내질지 모른다는 임시보호라는 꼬리표가 붙을지 모른다는 아이의 두려움이 차가운 바람처럼 나를 후려쳤다. 나는 아이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너, 나 따라가자. 서울로. 우리 집에 임시로. 지금 당장. 그래도 돼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지만 여전히 망설임이 묻어 있었다. 내가 임시 후견인 신청을 할 거야.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약속할게. 나는 하은이를 무릎에 앉히고 한 변호사님이 보내준 번호로 군청 복지 담당자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박소연이라는 젊은 여성이 재빠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48시간 내 보호자 없는 아동 발생 긴급 상황의 경우 임시 위탁 보호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영호 씨 사망 진단서, 이정혜 씨 입원 확인서, 그리고 사유서가 필요합니다. 아니, 가지고 있어요. 나는 가방을 열었다. 어설프게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는 손이 떨렸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약속을 잡았다. 1시간 뒤에 진부복지센터에서 뵙죠? 제가 법원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나는 하은이를 보았다. 할머니랑 같이 갈래?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내 옷자락을 붙잡았다. 중간에 사라지면 안 돼요. 돌덩이처럼 무거운 작은 한마디였다. 사라지지 않아. 내가 말했다. 약속 지킬게. 그날 오후. 우리는 서류와 눈물 사이를 오가며 시간과 싸웠다. 박소연 씨는 서류를 훑어보고 필요한 것만 간추려 양식을 인쇄하고 파일에 끼워주었다. 그녀는 나를 군 보건소로 보내 혈압, 심장 박동, 혈당 등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게 했다. 나이 든 의사가
안경 너머로 나를 보며 말했다. 염분 줄이시고 잠 충분히 주무셔야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임시 양육 기간 동안 돌봄 능력이 충분하다는 확인서에 서명해 드리죠. 마르도라. 붉은 직인이 찍힌 간결한 그 종이 한 장 지금 이 순간 내게 필요했던 법적인 신뢰였. 지방가정법원은 평범한 관공서 건물 같았고 파란색 간판이 붙어 있었다. 대기실의 플라스틱 의자는 차가웠. 하은이는 내 옆에 앉아 손을 꼭 잡고 무의식적으로 곰 인형의 귀퉁이를 만지작거렸다. 나는 서명하고 설명하고 한 변호사님이 작성해준 사유서를 큰 소리로 읽었다. 긴급 후견 신청 이유, 임시 양육 계획, 거주지 주소. 젊은 판사가 간결하게 물었. 최소 6개월간 양육을 유지할 재정적 능력이 있습니까? 예금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잔고증명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다. 손이 약간 떨렸다. 예비 후견인은요?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임시로는 이정혜 씨가 퇴원하는 대로 지정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14일 내로 추가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내려다본 뒤 하은이를 보았다. 이 할머니랑 서울에 가고 싶니? 하은이는 내 손을 꽉 쥐며 또렷하게 대답했다. 네, 낯선 곳은 무서워요. 의사봉을 한번 내려치며 그가 말했. 긴급 상황에 의거 6개월간의 임시 위탁 보호를 승인한다. 복지 담당 공무원은 10일 내로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할 것. 60일 후 중간 평가 심리가 있을 예정임. 나는 고개를 숙이고 긴 숨을 내쉬었다. 하은이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할머니, 응? 저 할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작은 할머니 한마디에 누군가 창문을 열어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우리는 마포로 돌아왔다. 노부부의 단정하기만 하던 아파트가 북적이며 따뜻해졌다. 나는 비어있는 방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쓰던 방문을 열었다. 낮은 나무장, 마포대교의 그림자가 내다보이는 작은 창문. 나는 낡은 무명천 조각들을 꺼내 밤새 서둘러 퀼트 베개sit 하나를 만들었다. 이웃에게 부탁해 옮겨온 작은 소나무 책상을 벽에 붙였다. 책상 위에는 영호 씨의 작은 사진 액자를 두었다. 넥타이 없이 온화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하은이는 문가에 서서 모든 것을 눈에 담듯 바라보았다. 제 방이 생겼어요? 임시지만 내가 미소 지었다. 아이는 침대로 달려가 스탠드 불을 켰다 껐다 해보고 베개싯을 쓰다듬었다. 그러더니 배를 감싸 쥐었다. 배고파요, 할머니. 부엌에 불이 켜졌다. 나는 얇게 썬 돼지고기와 두부, 대파를 넣고 김치찌개를 빨리 끓였다. 밥그릇 2개를 놓고 대나무 젓가락을 놓았다. 우리는 후후 불어가며 밥을 먹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밖에서는 멀리 전철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자정 무렵 하은이가 숨을 헐떡이며 벌떡 일어났다. 설거지도 하고 저 시끄럽게 안 할게요. 나는 아이를 품에 끌어안았다. 쉬, 할머니 여기 있어. 아무도 너 안 데려가. 아이의 가슴 아래서 심장이 작은 새처럼 퍼덕였다. 잠시 후 숨소리가 고르게 바뀌었다. 아이는 내 옷자락을 놓지 않은 채 다시 잠이 들었다. 나는 허리가 뻐근한 채로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가만히 누워 있었다. 한 가지 질문이 천천히 떠올랐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일 아침부터는 새로운 일들이 줄지어 있었다. 집 근처 학교에 임시 전학 신청하기, 교복 사기, 등하교 시간 맞추기. 나는 책상 위 영호 씨의 사진을 돌아보았다. 보고 있어요? 나는 속삭였다. 내가 당신 대신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아침에 나는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달걀 프라이를 하고 밥 위에 김을 얹었다. 하은이가 부스스한 머리로 곰 인형을 안고 나타났다. 할머니, 여기서 학교 가는 길이 있어요? 있어.
나는 아이에게 외투를 건넸다. 할머니가 알려줄게. 우리는 거리로 나섰다. 익숙한 골목, 철문을 올리고 있는 슈퍼 아주머니, 모퉁이 빵집에서 풍겨나오는 따뜻한 빵 냄새. 나는 하은이를 데리고 버스 정류장을 지나 가로수 너머로 보이는 마포 초등학교를 가리켰다. 이정표는 3개야. 나는 마치 늙은 군인이 신병을 가르치듯 말했다. 동네 슈퍼버스 정류장, 학교 정문. 길이를 걱정 안 해도 돼.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한결 차분해졌고 손에 들어간 힘도 조금 풀렸다. 교문 앞에서 나는 아이를 보다가 문득 무릎을 꿇고 새로운 시작의 의식처럼 아이의 신발끈을 다시 묶어주고 싶어졌다. 오후에 데리러 올게. 아이는 나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할머니가 전철 놓치면요? 선생님이나 이웃에게 전화하겠지? 하지만 꼭 올 거야. 작은 미소가 피어났다. 아이는 교문 안으로 달려가다 뒤돌아서서 손을 흔들었다. 사이비자니 마라니 모소타 가라고. 나는 등이 약간 굽은 늙은 여자의 모습으로 교문 앞에 잠시 더 서 있었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머릿속에는 해야 할 일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작은 책장 사기, 하은이 의료보험 등록하기. 전화가 울렸다. 한 변호사였다. 법원에서 임시 위탁 보호 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 사모님께서 법적 보호자입니다. 60일 후에 중간 평가가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장기 후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대처할 순 없습니다. 나는 네라고 대답하고 늦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은 얇았다. 햇살은 희미했다. 내 마음속에는 방금 밧줄 하나가 단단히 매듭지어졌다. 목을 조이는 밧줄이 아니라 나를 굳건히 서게 하는 밧줄이었다. 오후에 나는 제 시간에 학교로 돌아가 울타리 옆에 서서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의 물결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하은이가 나를 발견하더니 문득 친구의 손을 놓고 곧장 달려오기 시작했다. 달리면서 외쳤다. 할머니! 나는 2 팔을 벌렸다. 아이는 따뜻하고 묵직한 약속처럼 내 품에 달려와 안겼다. 나는 웃었다. 내 웃음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피곤하면서도 가벼웠다. 집에 가자. 밤에 설거지를 마치고 나는 식탁에 앉아 한 변호사의 체크리스트를 펼쳤다. 예비 후견인이라는 항목에 동그라미를 치고 적었다. 이정혜, 퇴원 후. 그 아래 작은 줄을 하나 더 그었다. 만약 안 되면 담임 선생님이나 먼 친척. 펜이 멈췄다. 내게는 가까운 친척이 없었다. 나는 작은 방을 쳐다보았다. 하은이는 퀼트 베개를 껴안고 잠들어 있었다. 머리카락 절반이 검은 구름 조각처럼 베개 위로 흩어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마음속에서 어제처럼 두렵지 않은, 오히려 하나의 약속처럼 느껴지는 질문이 떠올랐다. 6개월 후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그리고 나는 알았다. 법원뿐만이 아니었다. 나 자신도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서류에서부터 작은 침대까지 선한 의도를 넘어 진짜 가정을 만드는 일에 대한 결정을.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지난 6개월간 나와 하은이의 삶은 빽빽한 메모로 가득 찬 달력 같았다. 마포의 작은 방에 첫 발을 디딘 날부터 아이는 나처럼 조금씩 변해갔다. 뼈가 시리던 1월의 아침,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 가는 골목길을 건너며 당부했다. 동네 슈퍼, 버스 정류장, 학교 정문 3군데만 잘 기억해. 오후에 교문 앞에서 기다리다 전철이 막혀 5분 늦은 날이면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가 저 버리고 간 줄 알았어요. 나는 교문 바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이를 끌어안으며 맹세해야 했다. 할머니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 저녁이면
나는 아이와 함께 곱셈과 나눗셈 문제를 풀고 삐뚤빼뚤한 한글 쓰기를 연습했다. 어떤 날은 아이가 짜증을 내며 연필을 내던졌고 나 역시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다. 이 녀석, 할아버지가 가르칠 땐 아니랬을 텐데. 아이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다음 날 아침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타들고 침대 곁에 앉아 사과해야 했다. 3월. 우리는 함께 평창 오두막에 갔다. 문 앞에서 하은이는 흰 국화 한 다발을 놓으며 속삭였다. 엄마, 제가 할머니 데려왔어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꽃 한 송이를 더 얹었다. 처음으로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4월 정혜 씨가 건강을 회복하고 주말마다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른 생선과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왔다. 이제 우리 둘은 서로를 의심하는 두 여자가 아니라 하나의 빈 공간을 함께 메우는 두 조각 같았다. 언니가 없었으면 나도 못 버텼을 거예요. 그녀는 산 너머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더 많은 말 대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6월 초, 한 변호사님이 나를 불렀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들을 가지런히 펼쳐놓았다. 교육기금, 5천만 원 은행 예치, 하은이 학비 용도로만 사용 가능, 추가 유언장. 본인 사후 남은 재산 중 일부는 기금으로, 일부는 정혜 씨에게 오두막 관리 위탁, 예비 후견인. 건강 회복 후 확인된 이정혜 씨. 그는 나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는 다 되셨습니다. 이제 법원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재판 당일. 나와 하은이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깨끗한 교복을 입고 머리는 양갈래로 따은 채 낡은 곰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었다. 손이 떨렸다. 법정 안 판사석은 높았고 조명은 하얗게 빛났다. 한 변호사님이 서류를 제출했다. 지난 6개월간 김미숙 씨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했으며 가정은 청결하고 재정 상황은 충분하며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아동 하은 양은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었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입니다. 젊은 판사가 내게로 고개를 돌렸다. 김미숙 씨,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양육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나는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 저는 69이지만 아직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과 예비 후견인도 준비했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 아이가 이곳을 집이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숙여 하은이를 보았다. 이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니? 하은이는 마른 침을 삼키더니 나를 돌아보았다. 갑자기 아이는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할머니라는 단어가 단단하게 울려 퍼졌다.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쳤다. 영구 후견을 승인한다. 금일부로 김미숙 씨는 아동 하은 양의 법적 후견인임을 선포한다. 그 소리는 모든 의심을 잠재우는 빗장 소리 같았다. 복도로 나와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하은이가 나를 껴안으며 속삭였다. 할머니, 이번에는 법정에서 대답하기 위함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부르는 소리였다. 나는 아이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교복 위로 눈물을 떨궜다. 그날 오후 우리는 다시 오두막으로 향했다. 나무 그늘 아래 자리 잡은 작은 집. 낡은 푸른 지붕과 바람에 삐걱거리는 흔들리자는 그대로였다. 하은이는 서경의 사진 옆 작은 제단 위에 흰 국화를 올렸다. 아이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집이 생겼어. 할아버지, 할머니랑 내가 이 오두막 지킬게. 나는 등 뒤에 서서 한마디 한마디를 들었다. 마음속에서 안도감과 먹먹함이 동시에 차올랐다. 영호 씨의 비밀과 침묵으로 쌓인 거짓말은 결국 누구도 파묻지 못했다. 오히려 나와 하은이가 새로운 삶으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었다.
현관 밖으로 저녁 햇살이 쏟아져 내렸고 국화 향기가 숲 바람에 섞여 퍼져나갔다. 나는 흔들의자에 앉았고 하은이는 내 무릎에 앉아 두 팔로 내 목을 감쌌다. 의자는 삐걱삐걱 낡은 자장가처럼 규칙적으로 흔들렸다. 나는 가만히 눈을 감고 속삭였다. 가족이란 언제나 피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때로는 종이 한 장, 부름 한 번, 그리고 닫히지 않은 문 하나에서 시작되기도 하는구나. 눈앞의 오두막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더 이상 무언가를 감추는 곳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이었다.